대표를 최종 제명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주말 고비만 버티면 타개책이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친한계뿐 아니라 온건파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처참한 결정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도부와 맞서는 비당권파 연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방선거를 4달 앞두고 쪼개진 야당의 상황으로 정치원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힘, 국민의 힘, 그리고 저의 힘, 장동혁입니다. 그 정도도 올릴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원내대표도 장 대표와 함께 사퇴해야 된다고. 지방선거를 지금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냐 없냐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순리인 것 같아요. 당대표의 재신임 투표라든지. 네, 오늘의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에게 공천을 받아야 할 오세훈 시장마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고 갔다면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라고 촉구한 게 좀 눈에 띕니다. 지금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번 징계는 뭐 강공이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당의 어떤 질서를 바로잡는 원칙과 질서의 문제입니다. 당 게시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 대표의 가족이 대통령 부부를 험담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징계위가 있었고 윤리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심 기간도 뒀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조작이다, 부정으로 일관했지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당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원칙과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지도부와 같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친한계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사퇴 요구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공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체제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이죠.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이제 박빙으로 있다가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우세하게 나오는 것들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나경원 의원도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지금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데 그 경선 룰을 당원 50%에서 70%를 올리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또 나경원 의원이 장동혁 대표하고 또 친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경선이나 공천 또는 본선에 나가더라도 이제 선거에서 질 거라는 그런 이기의식이 작동한 것으로 저는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밀리면 본인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엔 8일간의 단식 이후에 또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도 처음에는 이제 이 제명은 좀 심하다라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좀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기류도 좀 바뀌었다고 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제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또 높게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명분이 더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세력들을 힘을 빌어서 정적인 한동훈 대표를 제거하고 당권을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계에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주말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어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극심한 그 내부 분열 속으로 들어가서 생존 투쟁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제명 통지서를 보면요. 전직 당대표 한동훈도 아니고 73년생 한동훈을 제명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어쨌든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가족들이 올렸다고 해서 전직 당대표를 제명할 정도이냐, 이 부분을 중도 민심이 어떻게 바라볼지가 이번 선거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중도는 이도저도 아닌 무슨 뭐 이렇게 뭐 흔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는 중용의 철학,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 원칙 속에서 좌든 우든 유연성을 갖는 것이 이제 중용의 철학, 중도라고 볼 수 있는데, 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중도층을 그저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 당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간다고 그래서 중도층이 저희 지지를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번 문제는 저희가 어떤 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고, 그것이 어떤 윤리라든가 징계위에서 상당 부분 사실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끝끝내 조작이다, 부정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그러면 당의 시스템은 뭐가 되는 것이죠? 당이 윤리나 당이 징계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나 이런 절차도 없고 재심의 기회를 줬는데도 재심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의 시스템이 이것을 그대로 두고 갈 때는 당의 시스템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중도는 고사하고 보수의 어떤 지지층으로부터 이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원칙을 바로 세운다. 그 원칙 속에서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게 지금 지도부의 의견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총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지금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불가피한 제명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반대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친한계에서는 장동혁 지도부 물러나라고 하고 있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도 반발하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전현직 대표, 사실은 엄청나게 가까웠던 두 사람의 이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야당복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그 야당복 얘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보수 정당이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있을 때 여야 관계도 좋고, 또 그에 기반해서 국정 안정도 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부 혼란들은 빠르게 수습되기를 사실 바라고요. 다만 이제 뭐 우리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제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합당 이슈라든지 또는 또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이제 이 장안 갈등의 이슈에 묻히는 그런 측면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윤호개인 정당을 포방했잖아요. 그 윤석열이 그 사형을 구형받는 날 제명을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윤호개인 정당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밝힌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내란 청산이 시기가 좀 늦춰질 수도 있고, 또 내부의 극단적인 이런 그 분열 양상들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 법안들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소연을 하셨잖아요. 그런 민생 법안들이 또 이렇게 발목 잡힐까 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우려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4시간 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 6문장의 입장문의 요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였는데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놓인 선택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갑론을박 들어보시죠. 한동훈의 새벽은 그런 정치를 하면 오지 않아요. 제명됐는데 나가야죠.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 나가서 건전한 보수 정치인으로 탈바꿈해야지 윤 어게인 세력들하고 어떻게 동침합니까? 잘 됐어요. PK 지역 아니면 불경 지역. 내가 굳이 그런다면은 인천 계양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그 지역구 가서 한번 붙는 거지. 조국을 이기고 오겠다라고 하는 명분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나갈 경우 부산 북갑이 비게 되는데 보궐에 출마하면 조국 대표와 빅매치가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경우 보수의 텃밭 대구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할 수도 있죠. 인천, 계양, 을은 이재명 대통령 전 지역구로서 성남 라인 김남준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병진 의원의 당선 무효형으로 자리가 난 경기 평택 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자유화혁신 대표가 최근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지난해 장동혁 대표의 나는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정치적 복귀를 의미한 한동훈 전 대표. 지금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전적인 판단이 따르겠죠. 판단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무소속 출마다 또 우리 지금의 야권 우세 지역의 그 야권 후보와 경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결정이겠지만 돌아온다는 것은 보수층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고 보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처하셨는데 그러면 보수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으로 돌아와서 보수층에 표를 분열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본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건지 그래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철저히 망해서 본인이 다시 보수의 어떤 지지층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를 지방선거 패배로서 얻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출당 조치가 된 만큼 본인의 이제 정치적 어떤 향로를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거다. 근데 지금 사건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총선의 패배, 총선 패배의 당대표의 그 복귀, 그리고 탄핵과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본인의 역할 그리고 집원 출당 조치까지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 그것이 보수의 어떤 결합, 보수의 단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수의 어떤 새로운 미래 비전을 위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것인지 그저 무슨 윤허개인 세력과의 결별이니 윤허개인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에 본인이 동조하면서 이런 보수의 분열을 가져오진 않는지 이런 걸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 정치 향로를 해야 어떤 지지층이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 세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겠지만 이런 부분 등이 더 확산될 것인지 이런 층마저도 잃어버릴 건지를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무소속 출마해서 이기고 돌아오면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만약에 이제 보수표를 분열시켜서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말고 그냥 동료 정치인으로서 만약 한동훈 전 대표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오겠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복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돌아오겠다는 것인데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에 그 자당의 그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나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해서 명분을 얻으려면 험지에 출마해서 거기에 민주당 후보를 꺾는 그런 선택지밖에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계양이라든지 우리가 유리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살아 돌아오면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서 또 낙선을 하게 되면 그 재기가 또 훨씬 더 힘들어지는 그 측면이 있어서 그런 선택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할지는 좀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선택지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선택지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백의종군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 유세하면서 백의종군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그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그 호가 정말 폭망하기를 바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그 패배를 하게 된 그 책임론이 뒤따르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이제 복귀를 노리는 이런 정도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처음에 했던 그런 그 본인들의 자기 정치
그것이 당내에서도 지금 많이 이제 그 명분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뭐 가처분, 뭐 법적인 조치, 또 신당 창당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쉬운 선택지가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내부의 장관 간의 그런 그 권력 투쟁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서 그 끝이 어디가 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들 지원하면서 백기종군하라는 건 지금 막 쫓겨난 전직 당대표한테 너무 가혹한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이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까 과거에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백기종군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지금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구구강성 윤핵인 정당으로 획양관이냐는 비판이 있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합리적 보수나 중도 확장성이 있는 한동훈 그 전 대표가 그 선거 때 그 지원 유세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뭐 저기 그 승리가 절박한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또 거부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이 또 그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는 기제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저기 정치 스타일 좀 속이 좁잖아요. 그런 스타일상 그걸 할지는 또 그것도 약간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예, 속이 좁다는 건 이제 개인 의견으로 듣도록 하고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지 아니면 김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백기종군을 할 수도 있을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도 다음 달 8일 토크 콘서트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주가 조작 혐의의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결정적 근거가 된 건 주가 조작 공범들이 김 씨를 비속어로 표현한 문자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용한 시세 조정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가 조작 공범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아가 분명한 팀을 거론하면서 김건희 등 싸가지 시스터즈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말하는 등 선을 긋는 모습을 비추어 함께 시세 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시세 조정 주범 외에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특검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네, 오늘 판결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종 세력들이 김 씨와 함께 주가 조작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 근거로 이들이 김 씨를 싸가지 시스터즈다. 싸가지 시스터즈는 빼고 우리 함께하자.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는 거예요. 법원이나 판사 입장에서 판단은 오직 사실과 법리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주가 조작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제기한 그런 혐의에 대해서 사실들의 여러 편린들을 시줄 날줄로 엮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공동정범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봤는데 그런 사실들이 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적용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런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재판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뭐 정당했다고 보고요. 그동안 사실 이 김건희 씨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에 탈탈 털었던 것이고 또 야당이 수년간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검이 수개월 동안 정말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실들이 저는 뭐 싸가지 시스터즈 같은 공동정보로 판단하기 어려운 편린들이 더 많아 보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법리에 의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판결문이 공개가 된 건데 민주당에서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재판부가 김건희 씨,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이제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거든요. 이 무죄 판단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그 판결은 뭐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 판결을 보면서 저는 그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로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그 시즌 2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풀어줄 결심을 한 선고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김건희 씨 하면은 부의제로를 불리면서 정말 그 권세를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누렸다라는 그런 비판의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봐주기 수사, 황제 수사에서 그 수사할 시기들을 놓쳐서 공소시효가 도구하게 한 원인도 만들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국민의 법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판결이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무상으로 대여하고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 그거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녹취들이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김건희와 명태균이 통화한 녹취록도 나와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이 통화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얘기했다. 그게 녹취록도 나오고 그 다음날 단수 공천된 것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법 상식적으로나 또는 국민의 법 상식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보면서 제2의 종합특검 그리고 사법개혁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한 번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특검에서는 바로 항소를 해서 지금 잘못 법리 판단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예, 김건희 씨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한 무죄 판결에 근거가 된 문자 메시지 짧게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자투리 땅까지 탈탈 털어서 이른바 영끌 공급을 하겠다고 한 건데요. 이번 대책으로 과연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구원투수다,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이다. 여야 공방 들어보시죠. 부동산 공급 구원투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책이 발표되기가 무섭게 이견을 표명하며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과 비교해보면 발표된 입지부터 현 지자체 반대까지 똑같습니다. 마치 부동산계의 유통기한 지난 냉동 상품 같습니다. 집 가진 사람, 죄인 취급해서 세금 폭탄 퍼붓고 오히려 다락같이 집값을 올린 문재인 정부 대자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26%가 잘하고 있다, 4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48%, 내릴 거라고 전망한 응답이 19%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우체국과 골프장, 철도 부지까지 탈탈 털어서 사실상 영끌 수준의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그다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이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일단 여론조사가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실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12구 대책 발표한 건 29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 발표가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워낙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되게 민감하시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정서가 좀 반영된 여론조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조치 같은 경우는 지난 97 대책, 25년 9월 7일에 했던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인데요. 이제 97 대책의 핵심은 올해 11만 호를 착공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착공에 이어가지고 추가 물량을 구체적으로 도심에다가 6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지금 실수요자 중심으로 도심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요를 반영한 그 공급 대책이라고 보여지고요. 단 한 가구라도 더 공급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해서 영끌 우체국 부지까지 그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번에 했던 정부의 공급 대책은 공공 중심으로 도심에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 이게 키워드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다가 어떻게까지 착공 시기부터까지도 구체적으로 했던 그런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국공유지라든지 노후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더 찾아서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구원투수와 같은 공급 대책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대책이다. 유통기한 지난 냉동 상품 같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제가 가장 저에게도 귀에 꽂히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전 후반부에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그러면 반시장적인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 경제에 두 가지 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턱없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과연 주가가 저 오르는 부분이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기업들의 반시장 정책이 계속된다면 저 주가를 계속 우리 실물 경제가 받칠 수 있을 거냐 이런 한 의문이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 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에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데 공급을 억누르면서 수요를 억누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견디다 못하니까 영끌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지금 서울과 경기 지역의 어떤 남은 택지들을 다 끌어다 놨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거의 공릉동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다양한 지방 여건과 맞지 않고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문재인 정부도 실패한 것을 또다시 재탕한다. 이것이 과연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냐. 공급을 늘리는 시장 정책으로 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그저 하나의 수요 억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시장의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그저 시그널만 있을 뿐이지 실제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 남습니다. 예, 구원투수일지, 유통기한 지난 냉동 상품일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좋게 본다는 응답이 28%,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고요.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좁혀본다면 좋게 본다가 48%, 좋지 않게 본다가 30%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당이 언젠가는 합당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예상은 하지만 생각보다 좋게 본다는 응답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건 아마도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추구했던 그 방향성이나 철학 같은 게 공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지난번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데도 같이 연대도 했고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공히 갖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양당의 합당과 관련해서 우리 당대표께서 깜짝 그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래 내부의 그 절차들, 수기 절차나 이런 거 공론화 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를 밟겠다라고 한 것, 그것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런 정서들이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번 주부터 그런 수기 과정을 거치기로 이제 했었는데. 이해찬 전 총리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런 절차들이 밟아질 것인데 그런 절차들 속에서 당과 당원들 그리고 의원들의 그 생각들,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잘 수렴해 나가느냐 하는 과정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찬 전 총리 애도 기간 동안 이렇게 좀 억눌러 놓긴 했지만 이 애도 기간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민주당도 폭풍 전야입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조국혁신당과의 이 합당 논란 속에서 한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됐는데요. 이 미략설까지 제기됐습니다. 미략, 나누어 먹기, 당명 변경 불가. 한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무위원의 대화인데 정청래 대표가 작당 모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친명계의 의심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나란히 상주석을 지킨 차기 유력 당권주자 정청래와 김민석. 최근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김어준 씨가 친명인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해서 당대표 출마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에 나갈 의사가 없어서 여론조사 같은 데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죠. 로망이 있죠. 김민석 당대표 출마를 막으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여론조사에 김 총리 이름을 넣으면은 그
당대표 출마가 막아집니까? 이런 가운데 황운하 의원이 합당 시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당으로부터 강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조국 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추모 기간에 눌러놓았던 신경전이 곧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합당 논의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짧게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번 주부터 뭐 정책의총을 비롯해가지고 당무위라든지 뭐 당원들에 대한 그 토론회라든지 또는 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 3월 말 정도까지는 이제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그런 저거였는데 지금 그 추모 기간이어갖고 다음 주부터 그 절차가 진행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됐어요. 왜 의원님들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터놓고 문자를 나누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한 최고위원과 국무위원이 나눈 메시지인데 미략, 타격 소재, 당명 변경 불가. 그래서 이게 친명계가 친청계를 조금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의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명청 갈등이 이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서도 가장 우위에 있는 여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자 메시지가 이게 노출됐다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지만 의도적인 노출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당의 정체성 문제도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약적 정치 공학적인 어떤 합당이라는 것도 채택도 있지만 특히 더욱더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또 민주당 당원들한테 지금 아주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명청 갈등 그를 통해서 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 그리고 지금도 뭐 김어준 방송인과의 어떤 상황에서도 나타났지만 다음에 김민석 총리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대표로 내세우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뭐 명청 갈등 차원에서 또 정청래 대표에서 막으려는 게 아니냐 연임을 또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협약 아니냐 이런 부분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당대표 나갈 거라고 말한 김민석 총리, 나갈 예정인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은 안 나갈 거니까 여론조사 빼달라고 했는데 김어준 씨가 그건 내 맘대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렇죠. 그런 대화에서 보면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전히 당대표로 나가는구나. 이걸 또 김어준 또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방송인과의 어떤 유착선은 또 상당히 보편화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계속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여론조사도 넣고 이렇게 어떤 띄우는 것은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우리 아주 관망하는 입장이지만 명청 갈등이 앞으로 폭발 직전이겠구나. 앞으로 어떤 형태로도 폭발되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죠. 예, 민주당에서는 물론 공식적으로는 명청 갈등은 없고 모두가 친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명청 갈등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만찬 소식을 알렸습니다. 비공개 만찬인데 굳이 알렸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그 사실은 박찬대 전 원대가 1기 원내대표였거든요. 우리 당에. 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야당이었거든요. 근데 야당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관저로 초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2기, 3기는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기에 있던 박찬대 의원뿐만 아니라 그 원내대표단 전체를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찬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크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명청 갈등 관련해서 뭐 장안 갈등보다는 더 심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합당 그 이슈는 우리 당 안에서는 핵폭탄급 이슈예요. 지금 이 문제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풀어가지 않으면 당이 또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수기하고 공론하는 과정들을 투명하고 다들 수용할 수 있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수용성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들이 앞으로 좀 진행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정치적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에 빼지 않는 이런 것들도. 근데 왜 안 빼주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는 그냥 당사자가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우리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가 빼달라고 하면 그거는 빼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정치는 항상 그 생물이라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건 시점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왜 박찬대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만찬 소식을 알렸는지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의 입법이 느리다는 불만을 많이 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 입법이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의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 일각의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시그널도 있을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일을 안 해서 지금 어렵다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본인이 당대표이실 때 어떻게 민주당이 해왔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박찬대 전 원대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다. 이것은 분명한 정치적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의 통합 문제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지금 명청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을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등이 이제 지방선거를 계기로 아주 폭발을 할 텐데 지금 이 정청래 대표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디까지 감추고 그저 감싸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평온한 것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력 대결을 할 것인지 그 시점이 저희들도 언제쯤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명청 갈등이 수면 위로 어떤 양식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